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복지 영역에 있어서의 어떠한 환경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과 또 그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조금은 좀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배우는 내용은 경영에 있어서의 어떠한 전략을 짤 것인가, 이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좀 배우고요. 이 전략과 함께 나름대로 이러한 전략을 어떻게 기업의 환경 속에서 그런 것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또 새롭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공부하기 시작할 것은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전략이라는 거. 전략이라고 하는 거 하면 우리가 이제 늘 떠오르는 것이 군사적인 용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적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적에 대한 어떤 침투 경로를 분석하고 적들에 대한 어떠한 그 나름대로 역량들을 연구하고 그 적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와 노력하고 그 부분을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격하는 것을 막을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공격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러한 전략을 짜는 거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의 스트라테지아라고 하는 그 어원이 전략이라는 용어라는 것이죠. 더 다른 말로는 전략을 술책이다. 뭔가 어떤 공격을 위한 어떤 전술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 말까지는 전쟁은 이러한 의미로서 이제 술책이다, 전략이다라는 것으로 통했다는 것이죠. 전략의 개념은 다분히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액티브한 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의 운동이나 활동이나 그런 부분이 바로 전술이고 전략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생각했던 전략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오늘은 이러한 전략적인 개념에서 그 문제가 본질에 있어서는 오늘날 개념으로서는 전략적인 전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나폴레옹은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은 곧 전략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고 무기가 이제 무기에 대한 기술이 바뀌게 되면서 이 전략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그냥 어떤 그 파워로 힘으로 보이는 것으로 활동하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컴퓨터적인 의미로 전략적인 의미로 접근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개념으로서의 이 통규를 벗어나서 기업 전략으로서 또 비군사적 분야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군사들이 써오는 어떤 계획이나 군사 행동이나 이런 틀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전술이나 전달 어떤 그러한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이러한 나름대로의 경영적인 전략 또한 이제 나름대로 몇 가지 의사결정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전략을 짜되 이제 소위 그 멀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다기업적인 이 다중지 사업이라는 거죠. 하나의 단종이 아니라 멀티 비즈니스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사부라든지 사업부라든지 이런 기능별 수준에서 각각 경영 전략이 다르게 나타나고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퍼레이트 레벨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사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뭐냐 하면 전사적 수준에서의 경영 전략은 경영 전략 어떤 하는 본부가 있죠. 그 본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고 경영층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기업의 전체적인 목표를 정의하고 또 무슨 사업을 만들 것이고 어떤 사업에 참여할 것이고 또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이걸 분배하고 배분할 것인지 이러한 전사적 수준에서의 전략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기존 사업을 포기시키고 성장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장기적인 자본 조달 방안을 만들어내고
또 배당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아주 좀 구체적이고 또 나름대로 정책적이고 어떤 생사를 가늠하는 이러한 전략을 짜는 부가 바로 코퍼레이트 레벨이라는 것이죠. 전사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이 기업 전체에 이제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의 나름대로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영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전사적인 레벨이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비즈니스 레벨,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업부적인 수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즈니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즈니스 레벨에서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비즈니스 레벨에서는 이제 각기 독자적인 사업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생산의 영역이 있고, 또 마케팅의 영역이 있고, 재무의 영역이 있고, 인사의 영역이 있고, 독자적인 경영 기능들을 소유하는 그러한 레벨이 쭉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사적인 전략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의 균형을 잘 이루는 주안점을 갖게 되는데, 사업의 수준들이 전략의 경영은 특정 사업,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 기업은 이러한 것들을 좀 특별한 기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략적인 방향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전략을 비즈니스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이 전사적인 영역과 이 코퍼레이트 레벨과 비즈니스 레벨을 본다면은 나름대로 우리 이번 올해의 사회복지의 사업은 이러한 쪽에 목적을 두겠다라고 해서 목적에 대한 맞는 부합되는 사업을 더 상정시키고 만들어내고 전략을 짜고 또 비즈니스 레벨 같은 경우에서도 생존 전략과 같이 이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비전적인 지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좀 사회복지적인 영역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조금 더 전략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짜자는 것이죠. 사회복지의 큰 틀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이 잘 되기를 그냥 기다리고 프로그램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측면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것은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없이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때 상당히 이제는 많은 선택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옛날 같은 우리 소셜 웰페어의 이런 기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해놓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또 만들어가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복지와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구분이 될까요?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우리가 유료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무료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자, 옛날에는 유료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상당히 꺼려 했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조그만 아티클을 하나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유료화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고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 참여했던 플로우에 앉아 있었던 그 기관장님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사회복지를 유료화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는 무료고 자선이고 베푸는 것이고 무조건 그냥 좋게 하는 것이지 이게 사회복지지 어떻게 유료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저는 당황했고 또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복지도 유료가 되어야만이 당위성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고 국가가 주는 예산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또 이 기관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것들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관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조직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기관들이
뭐 몇 년 만에 가봐도 그 기관들이 그냥 이렇게 노후된 프로그램, 노후된 시설, 노후된 그 기관들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물어봅니다. 아니 예산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기자재를 그대로 쓰고 있고 좀 시설 개보수도 해야 되는데 왜 그냥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하는 얘기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하기도 바쁘고 인건비 주기도 지금 빠듯하고 감히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에다가 노후된 기자재에다가 프로그램이 발전되지 않는 전 프로그램을 그대로 돌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의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의 시설들이 자꾸 그레이드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도 수가 줄어들고 오는 사람들도 한정적이고 또 어느 특정한 계층들만 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의 영역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축소되어지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복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사회복지도 무료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유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유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이 유료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나름대로의 그 그레이드를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만이 이 기관도 살고 프로그램도 살고 소셜워커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안을 하는 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료와 그냥 정해진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다면 시간 문제지 어느 순간에 우리 기관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프로그램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소셜워커들이 심지어는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소셜워커들이 사회복지 대상자로 바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유료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뭐 조금 더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무조건 또 무료라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는 참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 안 주어도 될 만한 무료급식 대상자들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비복지적인 것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주는 것이 다 복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주었더니 그 아이들은 먹지 않는 아이들은 그 밥을 갖다 버리고 또 주었던 우유를 갖다 버리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네 집에서 그런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우유를 먹지 않거든요. 먹지 않는 밥을, 먹지 않는 우유를, 먹지 않는 급식을 무조건 준 다음에 버리게 하면 얼마나 예산 낭비고 얼마나 무용한 일이라는 거냐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 복지 경영의 키워드라는 것이죠. 뭐든지 맞춤형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나름대로 서비스를 주지만 그렇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는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복지 경영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시스템화시키고 규칙화시키고 규범화시키고 법제화시키고 이러한 시스템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되어야만이 복지도 발전되고 경영도 발전되고 복지와 경영이 새로운 하나의 시너지 효과로 융합되는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쏟아붓는 식으로서의 복지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염없이 쏟아지지만 밑에는 아무러한 걸림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못해 막을 만한 막을 만들어 놓고 밑 빠진 독이 아니라 좀 새지 않는 독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복지 예산을 투입시키고 복지 프로그램을 투입해야만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새싹을 내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복지 경영적인 시스템이 없이 무조건 많이 주면은 많은 서비스가 갈 것이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풋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풋과 아웃풋의 공식이 100이면 적어도 100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이러한 디자인이 만들어져야만이 나름대로 복지가 발전되고
경영이 발전되고 복지와 경영이 하나의 어우러지는 하나의 영역이 될 터인데 우리는 좀 복지는 복지대로 움직이고 경영은 경영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시키고 비영리는 무조건 비영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고정적인 관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고정적인 잘못된 개념에서 빠져나와서 비영리도 영리화시킬 수 있고 또 영리기관도 비영리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개념을 초월하고 영역을 초월하는 그러한 디자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영리기관도 이제는 비영리로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리기관도 휴먼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많은 생각과 많은 행동과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영리기관도 NGO, NPO, 영리기관도 어때요? 비영리기관도 GO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PO라고 하는 비영리 조직도 PO, Profit Organization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받아서 우리의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이 코퍼레이트 레벨이라는 거와 비즈니스 레벨을 그다음에 펑셔널 레벨을 한번 볼 텐데요. 펑셔널 레벨은 뭘까요? 기능적인 레벨이죠. 기능적인 레벨은 뭐냐면 생산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러한 연구 개발하는 R&D 같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기능들을 단기적인 목표와 전략 방안들을 잘 강구해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무와 인사, 마케팅, 이런 R&D 사업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펑셔널하게 기능적으로 레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할 때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나름대로 잘 되어져 가는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생산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방법적인 논리와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사회복지적인 영역에서도 이러한 전사적인 사업과 사업부적인 비즈니스적인 사업과 펑셔널한 사업이 좀 구체화되어 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 다이나믹한 그러한 역동적인 동적인 액티브한 그러한 이론들과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침 내린 그러한 기본적인 업무와 또 그 기본적인 업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웰페어의 기본적인 관점은 뭘까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클라이언트 중심이죠. 이 클라이언트 중심이라는 말은 뭘까요? 또 다른 말로는 커뮤니티 중심이에요. 그죠?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또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텐데 클라이언트 중심과 커뮤니티 중심의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맞춤형이라고 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 자, 우리 뭐 서울의 어떤 뭐 강남이라는 지역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저 시골의 강원도 한 도시나 한 시골에서 진행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맞아 떨어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나름대로의 맞춤형 커뮤니티 센터와 클라이언트 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강남의 모처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은 강남의 프로그램에 맞도록 강남의 커뮤니티와 강남의 클라이언트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커뮤니티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커뮤니티와 이런 클라이언트의 중심의 옷을 입지 않고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의미 있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모니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복지의 프로그램들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그 어떤 틀에 박힌 클라이언트 중심이기보다도
자칫 잘못하면 보건복지부 중심의 프로그램, 또 관 중심의 프로그램, 시 중심의 프로그램, GO 중심의 Government Organization적인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혹시 너무 일괄적으로 획일화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리모델링 해보고 다시 한번 모니터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플렉서블하게 좀 재량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복지는 꼭 보건복지부 지침의 운영 규정에 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틀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해서는 아니 될 프로그램까지도 하게 되고 또 안 해도 될 만한 프로그램을 억지로 꿰맞추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생기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서 지침해 보면은 모 프로그램의 그 프로그램 구성원들이 몇 % 이상 수급자 대상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가 점수를 높이 주는 그런 기준의 평가 어떤 그 기준 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는 수급자 대상 되시는 분들이 배우지 않아도 될 만한 컴퓨터의 고급 프로그램들도 막 억지로 꿰맞추기로 수강생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나름대로 그 고급스러운 컴퓨터의 그 기능들을 굳이 배워가지고 활용하지 못하고 또 가리키려도 가리키기 어려운 그 프로그램의 그 일들을 단지 그 기관의 평가를 위해서 그들을 꿰맞춰서 억지로 숫자 노름으로 그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좋을 것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고요. 수급자들이 얼마만큼 만족도가 있었는지도 물어봐야 되겠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프로그램의 예산들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여졌는지도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기관으로 평가받는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역 커뮤니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A라는 그룹은 A그룹에 맞도록 평가를 지원해주고 B라는 지역은 B라는 지역에 맞도록 그 지원해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러한 방안이 더 바람직하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만큼 정말 우리가 경영적인 마인드로 볼 때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풋과 아웃풋으로 볼 때 인풋이 얼마큼 들어가고 아웃풋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이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본다면 얼마나 누수되고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비효과적으로 사용됐던 예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는 복지 경영적인 접근이고 복지 경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value라고 하는 사슬, 그것을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사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 사슬. 그러니까 value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산이라든지 배송 물류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러한 또 사후 서비스 AS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밸류 체인이 되어 있다는 밸류 체인. 그러니까 체인이라는 것은 연결된 사슬이죠. 가치가 또 다른 가치와 또 다른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소위 밸류의 체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경쟁적인 의미에서의 그 가치라는 것은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의 대상으로 구매 고객이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사슬이란 뭐냐라고 하면 기업의 모든 활동에 의해서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 관점에서 경쟁되는 이런 상황의 분석은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밸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가격이 얼마냐? 자, 우리 중요한 것은
이 경영적인 마인드와 복지적인 마인드의 큰 우리가 정말 공통적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밸류입니다. 밸류. 자,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이 얼마냐, 값이 얼마냐, 얼마짜리 프로그램이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밸류를 갖고 있느냐, 가치를 갖고 있느냐, 가치지향적인 그러한 프로그램과 가치지향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사회복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비싸다 할지라도 밸류가 시원치 않다면 그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 프로그램 속에 밸류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만큼 담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레이드와 프로그램에 대한 밸류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85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그 마이클 포터에 의하면 이 기업의 경쟁 우위는 기업 전체적으로만 연구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요.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업의 조직, 기업의 생산 또는 마케팅, 물류, 지원 이런 다채로운 그 활동을 발생하면서 각각 기업이 상대적인 비용 우위에 또한 차별화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차별화. 자, 복지 경영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자, 우리의 또 나만이 갖고 있는 우리 기관만이 할 수 있는 복지의 키워드는 바로 이러한 차별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차별화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나름대로 이 차별화를 위한 작업이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걸 볼 때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경쟁 우위, 경쟁하는 그 우위를 어떻게 창출하는가를 위해서는 바로 이 비용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기 그리고 그 분석하는 기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 사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총 가치로 평가 표시되고 있는데 가치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윤이라는 것으로 구성을 해서 그 가치에 대한 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죠. 가치에 대한 활동이 어떤 것이냐, 또 거기에 나타나는 이윤이 무엇이냐라는 거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가치 활동은 뭘까요?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가운데 기술적인 거나 또 물리적으로 구별이 되는 활동이라는 거죠.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활동 또는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업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윤이라는 건 뭘까? 이윤이라는 것은 기업이 창출한 총가치에 재반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총 원가를 빼낸 차액이 바로 총가치의 그 이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인풋을 100을 했어요. 100을 했는데 그 100이라고 하는 이윤을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것들을 원가를 다 뺐더니 80이에요. 그리고 남는 금액 총 가치 부분에서 100이라는 걸 얻은 것 중에서 총 원가를 뺀 20 이것이 이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뭐 좀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다시 말합니다. value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주 활동, 이 primary activity라고 하는 주 활동이 있어요. 그 활동은 그게 예를 들면 물류 투입에 대한 활동이 있을 수 있겠고, 그걸 운영하는 활동이 있을 수 있겠고, 물류를 산출하는 활동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마케팅을 판매하는 활동이 있을 수 있겠고, 서비스 활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서포트 액티비티가 있어요. 서포트, 이걸 제공해 주는 것. 그건 뭘까요? 구매라든지 또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적 자원 활동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어떤 기업의 하부 구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밸류의 가치를 부분을 뭐냐면 많은 투입이 되고 또 많은 것들이 액티비티와 한 부분들이 들어가지만 이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와 서포트 액티비티가 항상 주 활동과 보조 활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창출하는데 그 창출되는 부분들의 이윤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가치라고 하는 밸류의 차이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연결고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좀 이윤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이건 산술적인 차이가 아니라 조금 더 복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휴먼이라고 하는 부분. 항상 우리의 키워드는 뭘까요? 우리의 로우 매터리얼은 휴먼이에요. 휴먼. 인간에 대한 서비스. 인간에 대한 서비스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서비스를 해놓고 무슨 고민을 할까요? 이 클라이언트인 이 휴먼이 서비스를 받아서 정말 행복한 것인지 또 얼마만큼 행복할 것인지 이 양쪽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이 참으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큰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늘 고민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이런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의 이 서비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복지 경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서비스를 주고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준다면은 반드시 플랜 두 C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평가, 이밸류에이션이라는 평가를 해보고 프로그램이 이러한 부분이 만족도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 내가 보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적인 걸 통해 가지고 뭐 문제가 되면 다시 한번 또 플랜을 짜서 어떨까요?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두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또 돌리는 거예요. 플랜을 통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밸류에이션과 플랜과 두, 다시 또 이밸류에이션, 다시 플랜, 다시 두, 또 연결되고 이게 이제 순환이 되는, 서큘레이션 되는 분위기로 계속 진행되는 나선형의 모습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부분이 바로 복지와 경영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물론 평가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다음에는 반드시 피드백을 통해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내고 이러한 부분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물론 소셜 웰페어가 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셜 웰페어가 하는 부분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경영적인 의미 속에서의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을 포함시키고 만들어내고 접근해서 진행하라는 것이죠. 우리 연구를 해보자는 것이죠. 이 과학적 관리 방법론에서의 테일러가 연구했던 것처럼 모션 스터디.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 가장 짧은 동선 속에서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모션을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타임 스터디. 모션 스터디와 타임 스터디를 두 가지를 연결하면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것이 어떤 공식일까요? 한 명이 만들 때 본인 혼자서 하루 종일 핀을 만들다 보니까 한 10개밖에 못 만드는데 그 모션 스터디와 타임 스터디를 연구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런 연구와 이런 타임 순간을 10명을 돌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혼자 10개를 만들었던 것이 10명이 만들다 보니까 48,000개의 핀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과학적 관리론의 아주 나름대로 놀라운 방법을 만들어낸 거라는 것이죠. 자, 소셜 워커들에게 우리 한번 모니터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모니터일까요? 하루 동안 내가 하는 일들을 한번 비디오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고 업무 일과를 하고 회의를 하고 평가회를 갖고 점심 식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업무 일지를 쓰고 또 기관 방문을 하고 또 클라이언트를 방문하고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쭉 모니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혼자서 클라이언트를 쭉 돌보고 애쓰고 하는 데로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고 와서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3명을 클라이언트 상담하고 4명을 상담을 클라이언트 상담하고 5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힘든 그러한 현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소셜 워커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나의 그 증세가 뭘까요? BO라고 하는 번아웃. 공간이 없어 옆에 썼는데요. 번아웃. 타버리는 거예요. 소진된다는 것이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워커들은 3개월 만에 번아웃 되고요. 어떤 워커들은 6개월 만에, 어떤 워커들은 한 달 만에 번아웃 되어서 나 사회복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회복지라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떠나는 그런 소셜 워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사회복지가 아닌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옮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일까요? 소명감과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사회복지를 하는데 이 모습, 이 소셜 워커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냥 지켜보고 방관하고 기다려야만 되냐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요즘 보면은 많은 S센터 사람들이나 또 많은 그 사람들이 뭔가 휴대폰 하나로 많은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결제까지 다 합니다. 이 프로그램, 휴대폰 하나에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딱 치면은 집에 가서 또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업무 처리해야 될 것들을 단 몇 개의 키워드로 가지고 본사에 프로그램이 완료됐다고 서비스 종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자는 건 아니지만 사회복지도 그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사회과학적인 방법과 또 엄청난 많은 그러한 자원들을 이용하고 또 엔지니어를 또 나름대로 충분히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한 충분한 서비스를 하루에 10명의 서비스를 할 서비스를 오히려 50명, 100명의 서비스를 하고도 번아웃 되지 않는 그러한 과학적인 관리 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과제고 우리가 복지 경영을 하는 중요한 이슈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오는 중요한 부분은 번아웃 되지 않고 바로 이러한 이벨루에이션적인 부분과 플랜과 도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휴먼 서비스를 향한 하나의 키워드다라고 보고 진행하면은 상당히 멋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환경이라는 부분을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environment라는 얘기를 하고 또는 상황이라고 하는 situ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environment, 환경이라는 environment라는 단어와 situation이라는 것을 한번 영향을 잘 관찰을 하면서 어떤 환경을 우리가 보고 또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영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질 것이고 새롭게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방향과 사회복지의 비전과 사회복지에 나아갈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환경은 조직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미래의 경영 환경에 얼마든지 큰 여건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 속에서 환경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복합적인 또 복잡한 이러한 영향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질적이고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행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이 환경이라는 것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이다 또는 동태성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환경 요소들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에 따라서 안정성과 불안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환경은 이제 크게 기업의 내부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외부 환경이 바뀌기도 해요. 이 소셜 웰페어적인 분위기도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이 내부적인 환경이 바뀌는 거와 또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적인 환경, 이 사회복지 밖에 있는 외부적인 환경과 이 내부적인 환경의 많은 갈등 속에서 소셜 웰페어의 큰 시스템들은 끊임없이 막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소셜 워커는 그대로 그냥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부의 환경이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외부의 환경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사회복지라고 하는 소셜 웰페어가 있다면 소셜 웰페어를 감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영역들이 다분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그 외에 많은 패러다임들이 바뀌기 때문에 복지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탈바꿈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체인징돼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가 정체될 수 있고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막 바뀌는데 혼자 안 바뀌겠다고 꽉 붙잡고 있으면 어떨까요? 고인물이 썩듯이 폐쇄되거나 썩거나 문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같이 움직여주고 같이 교류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부 환경이 갖고 있는 그러한 조직에 대한 성격, 조직에 대한 가치, 조직에 대한 규정, 스타일 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바뀌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고 외부적인 환경도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에 일반적인 뭐 환경이 있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안에 경제적인 기술적인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국민의 경제성 또 재화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생산과 분배 뭐 지역과 국가 그다음에 국제적인 상황 이런 여건들이 끊임없이 다이나믹하게 막 바뀌어져 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경제적인 환경은 어떻게 내가 바뀌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상당한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술도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러한 테크니컬한 부분의 기술적인 IT 기술도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큰 휴대폰을 사용했습니까? 그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에는 참 거북할 정도로 큰 휴대폰이었는데 이제는 주머니에 넣어서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솔리마되었어요. 더 적어지고 점점점 작아져서 아주 자그마한 시계로 차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조그마한 휴대폰으로 그 안에 엄청난 많은 그 저장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술은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제 복지에 대한 시스템들도 얼마든지 이제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바람직한 의미로 바뀌어져 가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스템과 그러한 어떤 그 에너지들이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고 능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그 재정적인 부분과 이 테크니컬한 부분이 좀 바뀌어진다면 사회적인 환경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와 문화적인 환경도 바뀌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관습, 그들이 갖고 있는 규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 이런 관행, 또 판단 근거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이제 사회복지도 이제 얼마든지 복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 IT적인 부분, 여러 부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모색하고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또 법률적인 환경까지도 우리가 나름대로 품고 사회복지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환경들이 계속 바뀌어져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러한 정치적 환경, 법률적 환경도 바뀌어져 가고 새로워지고 국제적인 환경도 바뀌어져 가면서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마을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그러한 기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셜 웰페어도 이제는 어떤 커뮤니티라고 하는 지역의 그 속에서 그 옷을 입으면서도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인 글로벌한 의미로서의 소셜 웰페어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옛날에는 어때요? 그냥 그 도시에 공간된 그리고 그 마을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면 그것으로 임무를 다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사이버의 공간이 생기고 또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바운더리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그러한 영역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져 가고 있는 영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역량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셜 웰페어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think different입니다. think different. think different는 뭘까요? 사고의 전환이죠. 사고의 전환은 뭘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생각의 고정적인 것, 고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픽스시킬 것만이 아니라 고정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새로운 뉴 아이디어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비전과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회사가 만일에 어떠한 제품의 휴대폰을 1980년대에 내놨던 그 제품을 좋다고 해서 그 제품만 계속 내놓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회사는 머지않아 판매자들이 다 딴 회사의 제품을 사게 되고 그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요. 코닥이라고 하는 필름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또 학생 때만 해도 코닥이라고 하는 필름이 후지 필름을 능가할 가장 좋은 필름으로 코닥 필름 하면은 알아주는 그런 필름이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필름을 쓰지 않고 이러한 이제 그 디카가 나오면서 필름이라는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필름을 계속 고수했었던 코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이제는 필름의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필름을 꼈다 뺐다 하고 그 몇 장 못 찍는 필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디카로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을 찍어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찍는 필름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디카도 머지않아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 빠르게 현실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here and now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 바꾸겠다라고 하는 걸 고수하고 그걸 지켜나간다면 이거는 더 이상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 체인징되는 바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끊임없이 리뉴얼하면서 리프레시하면서 바뀌어져 갈 것인가, 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의 환경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연의 환경은 다시 말하면 생태계의 환경입니다. 경영과 생태계 무슨 상관이 있겠냐? 아니죠. 경영이라는 것이 곧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사회복지를 하는 이런 복지 경영적인 입장에서는 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생태계를 파손하면서 생태계를 망가뜨리면서 그 일을 진행하거나 그 일을 이끌어가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프랙티컬한 부분 속에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이제 태스크 엔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과업에 대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업에 대한 환경은 뭘까요? 어떤 기업이 특정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이 과업이 진행이 되죠. 그 과업의 환경에는 주로 주주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이 컨서머, 소비자라든지 관계된 네트워크들 만들어진 기업이라든지 커뮤니티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거버먼트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소셜 웰페어적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복지 경영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버먼트 오가니제이션, 그렇죠.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시키는 거, 그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컨서머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노동들 직원들 간의 또 그 조직 속에서의 어떠한 그 서포트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소셜 웰페어도 이러한 태스크 엔바이러먼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소셜 웰페어가 이제는 소셜 웰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셜 웰페어의 속에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마인드와 연결돼서 프로핏이라고 하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경영적인 논리와 경영적인 규칙과 경영적인 마케팅 전략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100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플러스 알파에 100 플러스 알파 200이라든지 300이라든지 그런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 하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 기능을 뛰어넘는 알파가 되는 그러한 엔바이러먼트 또는 이런 태스크 엔바이러먼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커뮤니티라든지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법률적인 여러 가지 사회 과학적인 모든 것들의 엔바이러먼트들을 끌어들여서 그들과 함께 사회복지를 리모델링 시키고 리메이킹 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복지 경영은 이제는 환경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